예,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제8회 시간입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스 브리핑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 그 탈북 의혹에 대한 문제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이 역대 최강이라며 미봉책은 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15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 선언 발표 16주년을 맞아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정당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온 국민이 국론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근혜가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굳이 대화를 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손잡고 나갈 대화의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분단 70년을 맞아 추진해온 경원선 복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송을 통해 기공식 10개월 만에 중단하다니 쇼하는 건가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공사 중단이 정부 발표대로 공사 부지 비용 문제라면 경의선, 동해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 9조 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우리나라에서 180억 원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 대통령의 통일 의지를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180억 원 정도면 대통령 관심사안이란 쪽지 하나 들어가면 예산 문제는 해결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 중부해상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1, 2 연평해전 기념일 및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해군, 해경 함정 20여 척,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 6회 공군 항공기 1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19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최근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호 부산 입항 등 일련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방위원회는 최근 B-52 전략폭격기 훈련,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호 부산 입항 등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두고 제2의 전쟁 도발 때 핵무력 투입의 현실성을 검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훈련은 곧 실전을 위한 것이다. 핵전쟁은 결코 별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핵 타격 수단들이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핵 공격 태세에 진입하면 그것이 곧 핵전쟁으로 되는 것이라며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른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는 9월까지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당연히 이 기간에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8, 9월 깨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가 2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방관 반민 성격의 1.5 트랙 비공개 회의로 육자회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아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갈퉁 박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붕괴론은 바보 같은 말이다. 북한 붕괴보다 북한 붕괴론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인 알렉산더 웨런초프 교수는 미국의 상시적인 핵 위협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핵 억지력 강화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웨런초프 교수는 미국의 정치권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북과 대화를 통한 공존 전략으로 나간다면 당장이라도 평화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부 고위 관계자가 9월까지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 대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서 정옥식 대표는 8, 9월이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 6개월쯤 지난 시간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대북 제재에 올인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전략적 로드맵이라고 명명하면서 북한 왕따시키기 외교에 몰두해왔다. 고 밝혔습니다. 정우식 대표는 하지만 이건 아전 인수에 불과하다며 대북 제재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는 데 있지만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꾸준히 증강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의 2차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동의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데 있지만 오히려 대북 제재가 강화된 시기에 북한의 공식적인 언술 체계에서 비핵화는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우식 대표는 대북 제재의 목표 자체가 북한 붕괴론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 붕괴론은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되어버렸지만 북한 붕괴론이 맹위를 떨칠수록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강해질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정우식 대표는 단박에 비핵화를 이룰 수는 없다며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8월에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내지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맞바꾸는 협상을 시작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식 대표는 이런 시작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8, 9월에 한반도는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 내 사드파들은 이를 빌미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며 대화 없는 대북 정책이 몰고 올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22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발사한 것은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로켓 화성 10호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이제 확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긴급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경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네, 발표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이죠. 23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0호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실제 이제 시험 발사 자체는 전날인 22일 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보도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다. 그리고 탄도로켓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고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을 했고 최대 고도 1413.6km,
수평거리로는 400km를 비행했고 목표 수역에 낙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거 국내에서 이거 화성 10호, 이거 북한에서는 화성 10호라고 얘기하는데 국내에서는 무수단 미사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같은 건가요? 네,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는 2007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건데 그때 나왔던 사진과 이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미사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북에서 이 발표한 성능, 최대 고도와 비행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이 성능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 로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중장거리면은 사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한 4,000km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평거리는 400km밖에 비행을 안 했는데 실제로 최대 고도가 1,400km 이상 올라갔는데 원래 보통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기권 높이를 한 100k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네. 100km 이상 올라가면 사실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기 저항이 없어지는 거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대 고도도 대략 이제 1000km에서 1400km, 1500km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고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 다시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돌입할 때의 속도가 초속 5km 이상 나오거든요. 보통 20km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 요격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제 수평거리는 400km까지밖에 안 갔지만 최대 고도가 충분히 높이 올라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스듬히 쏜다면 사거리가 4,000km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괌까지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실리는 이제 탄두가 무엇일 것이냐. 당연히 이제 핵탄두가 실릴 건데 여기에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공개했던 탄두가 실릴 경우 그 탄두의 폭발력을 보통 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한 4배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핵탄두를 싣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제 비행한 거리만 보면 이제 400km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400km만 날아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북한에서 발표한 거는 탄도로켓 최대 사거리를 모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의했다는 건 실제로 최대 사거리로 가본 게 아니라 계산을만 해봤다는 얘기고 발사는 고각 발사 체제로 했다는 거예요. 고각 발사 체제가 이제 흔히 미사일 발사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멀리 쏘기 위해서는 비스듬히 쏴야 됩니다. 네. 약간 비스듬히 쏴서 멀리 날려보내는데 이건 로프티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90도 가까이 세워서 그냥 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고 대신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방식인데 그럼 북한에서 왜 굳이 최대 사거리를 시험을 직접 안 해보고 이렇게 높이 쏘는 방식으로 했을까 봤을 때 최대 사거리로 하면 일본 열도를 날아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미사일 요격을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요격을 피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평양까지 날아가서 뭐 상당히 이제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갔을 때 미국을 이제 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본 열도는 굳이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북한의 그 발표 내용에서도 어,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그 주변 국가의 우려를 좀 주변 국가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수도 이렇게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뭐 실패다 혹은 성공이다 이렇게 발표하지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완전한 성공은 아니다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뭐 실제 탄두를 폭파시켜 보는 실험까지는 안 한 거다. 그 다음에 뭐 400km까지밖에 날아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400km는 이제 그 발사 각도를 조절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를 날아갔느냐, 수평거리로 몇 킬로미터 날아갔느냐, 이걸 기준으로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탄두 폭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핵탄두를 싣는 건데, 그럼 이제 핵탄두를 실어서 동해 항복판에서 핵폭발을 시켰어야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당연히, 탄두는 그 기폭 장치만 해보고 실제 핵물질은 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기폭 장치가 작동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목표한 건 다 이뤘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은 실전이 나지 않고는 성공 여부를 볼 수 없다는 예, 그렇죠. 다름이 없죠. 예. 어, 예. 그러면 사실상 완전 성공한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북한이 공식 보도하고 있는 거는 완전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 로켓의 비행 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 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됐고, 되돌이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번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이 미사일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 조종을 해봤을 때 잘 조종도 되고, 비행도 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대기권 재돌입 테스트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상에서 모의 열 테스트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높이로 올려서 다시 대기권 재돌입을 테스트를 해서 실제 이제 이 열에도 견딘다는 게 확인이 또 된 것이고,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원한 데이터는 다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죠. 네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자꾸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북미 간의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있고요. 북한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평화협정 전에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알려진 것만 국내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이때마다 전쟁 위기가 이제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어떤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그냥 완전히 다 해결하겠다.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게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이 이제 양자택일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계속 압박을 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 대응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번 달만 들어서 보더라도 지난 13일에 미국의 미시시피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고요. 17일에는 B-52 전략 핵폭격기가 괌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까지 장거리 핵 투하 훈련을 이제 하고 간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언론에는 그렇게 막 부각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어떤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북미 간에 뭐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지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첨예한 군사적 그 대결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1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그 반관 반민 형식으로 해서 비공개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회담의 한 복판인 22일 미사일 발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예. 예,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을 좀 이렇게 첨예할 것 같은데 지금 베이징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나오는 이제 보도는 여기에 북한의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최선희 부국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23일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공개가 됐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육자회담은 이미 끝났다. 그 북한은 육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육자회담은 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리들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은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화성 10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 운반 수단이 명백히 성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다.
뭐 미국이 어떤 핵 전쟁을 강요하더라도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화는 계속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핵 폐기는 없는 거고 미국의 적대 정책이 대북 적대 정책이 끝났을 때 그때 가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협정 논의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제 8월, 9월까지 남북 대화는 없다. 네, 남북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이고 민간급에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 시한까지 못 박아서 단언을 했고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는 성명에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거다 이러고서는 지금 경고하고 이렇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이 좀 커져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결국 대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번 네.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이 향후 정세에 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영향을 당연히 미치긴 할 텐데, 과연 이제 박근혜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통일부가 8, 9월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8.15 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남북 간에 이제 민간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얘기는 9월쯤 되면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서 북한이 굴복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한국의 통일부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실제 북한의 지금 모습은 뭐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해놓은 말들이 있고 자신들의 이제 정책이 있고 또 국내 보수 세력들의 이제 지지층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이 오면서 이게 변화한다면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외부에서 충격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과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시험, 그래서 미국의 괌 기지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건데 이걸 통해서도 미국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다음 단계로 결국은 이제 북한은 최후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가서 결국 이제 판이 정리가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미국이 어떻게 대화에 다시 나서면서 판이 정리될지 이건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발사 시험을 하게 되면 사실 좀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직 북한은 배치는 됐지만 확인이 안 됐다라는 수준으로 계속 얼버무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됐는데 실제 성능까지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북한이 핵 무기 수소폭탄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고 국제사회 앞에 또 이렇게 미국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시험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득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네. 점점 더 이제 시간을 끌다가는 오히려 퇴로가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축구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서 제기된 인신구제 신청 첫 번째 심리가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주권방송의 권호혁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재판에 직접 가셔갖고 네. 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제 21일 저희 방송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뭐 4월달 총선 직전에 들어와서 지금 화제가 좀 됐던 북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사건 신문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네. 요거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일단 이 사건은 계속 뭐 추적을 하고 계속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6월 14일 날 원래 첫 기일로 잡혔다가 이게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보정 명령을 내렸던 거고 가족들의 위임을 정확하게 양시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제 이런 서류를 이제 보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실제로 온 거예요. 보강 서류가. 그래서 14일 날에 원래 이제 1차 그 재판이 열리기로 했는데 연기가 돼서 이제 어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2시 반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이 그 전에 벌써 이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종업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거죠. 그리고 태평양 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 3인을 국정원의 대리인으로 재판에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12명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그 민변 소속의 이제 변호사분들이 종업원 측을 대리하겠다는 입장, 그분들의 구제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이제 간 거고요. 뭐 초반부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이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들하고 그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았단 말이죠.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은 비공개 재판은 판사가 언론에다가 비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재판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이제 비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재판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호인들 그리고 참관인들 기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돼서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뭐 2시간 가까이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휴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결론은 12명 가족의 위임을 받은 우리 변호사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걸로 어제 재판은 이제 끝난 겁니다. 애초에는 지금 판사가 그날 그 원래는 이제 12명의 그 종업원들이 다 출석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출석이 안 된 상황에서도 국정원 측의 대리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그 우리 민변 측 변호사들이 그날 현장에서 받아본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업원들은 자진해서 들어온 거고, 민변 측에 또 위임을 받은 민변 측에 위임할 의사가 없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이 어제 있었던 거예요. 하루 만에. 원래 애초에 이제 종업원들을 직접 불러서 의사 확인을 하고 판결 내리는 것으로 원래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민변 변호사분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서 어제 재판이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네네. 국정원의 그 보호 아래 이게 좀 보호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국정원의 감시 하에 있는 12명의 북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신들은 자유의사로 탈북을 한 거고 그리고 민변의 변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법원은 또 보강을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녀들의 필적이나 그녀들의 어떤 지문 날인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서 제출했다는 그 문서를 정확하게 이제 뭐 그 민변 측에서 검토를 할 텐데 네네. 종업원들의 사인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네네. 문서라고 어제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종업원들 의사가 이렇다라는 거를 국정원 측이 어떻게 주장이죠. 뭐 네네네. 지금 문서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 어쨌든 그냥 듣기에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네. 신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당사자가 지금 합당하게 지금 그곳에 되고 있는지를 그 사람 본인한테 물어야죠. 그것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지금 나름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금 가두고 있는 사람들 측의 그 변호인들 그렇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이거 굉장히 이거 자체가 약간 성사 자체가 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본인한테 어쨌든 1신이 구속된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정원 측에서 나와서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뭐 법정이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지금 열린 건데 듣자 하니 네. 이렇게 할 때 본인들이 나오지 않았고 네. 근데 비공개고 음. 거기다가 법정 상황이 녹취가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 이후에 변호인들이 그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상황 얘기를 좀 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겠죠. 그 직접 당사자들이 법원에 나와서 의사를 물어보고 인신구제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향적이었고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죠. 뭐 이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어쨌든 그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일 자체는 이제 막힌 거예요. 재판부가 요구했던 그런 직접 출석을 국정원이 가로막았던 거고 그리고 그 태평양 소속의 그 변호사들은 12명을 대리해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국정원을 대리해서 나온 변호사라서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든 무슨 어떤 형식이든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종업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 그 상황 자체 그 12명을 내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위인데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법원은 그걸 다 용인한 거예요. 그 상황을. 네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정확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않습니까? 녹취, 녹화 이런 것들을 뭐 속기까지 하는 걸 기본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뭐 직접 12명을 소환해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재판부가 실제 뭐 재판에 가보니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국정원이 그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냈다는 겁니다. 네네. 네. 전혀 뭐 인신 구제 청구에 의의에 맞지 않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럴 거면 그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도대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국정원을 대리해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3명의 변호사가 나왔다고 하고 네. 그럼 애초에 12명을 본인이 다 토요일 하루 갑자기 다 만나봤다라고 예전에 얘기해서 네. 조선일보랑 인터뷰도 하셨던 그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는 네. 또 나오셨죠? 네. 참고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그 박영식 변호사는 국정원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 거고 민변 측의 참고인으로 김현희 씨 있죠. 네네네. 지금 북으로 이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희 씨가 변호인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실제 참고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출석
확인만 하고 그 위에 뭐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던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네. 아 그래서 그 박영식 변호사를 직접 좀 네. 인터뷰를 좀 했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나기 어려운 분 아닙니까?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것은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그 12명의 조범들 다 면담을 했고 또 민변의 그런 그 위임 의사가 없고 이런 것들을 막 다 인터뷰를 했던 분이시라 거기 있는 기자분들도 다 모르더라고. 근데 저는 알아봤죠. 제 재판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러 왔다가 뭐 그 절차가 없어졌는지 또 뭐 미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면담을 하셨냐고. 실제 보셨는지 말씀 한마디만. 접견 직접 하셨어요? 박영식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서 혹시 저기 잠깐만 말씀 좀 물어볼게요. 그 조업원들 직접 만나 보셨어요? 접견 해보셨어요? 정수로 취재 요청하세요. 길에서 이러지 마시고. 아니 그럼 명함 하나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뭐 정식으로 저 인터뷰를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까지 사무실 번호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중하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변 변호사님들이 지금 뭐 고생을 꽤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보니까 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20일부터 뭐 KBS, TV조선, 뭐 채널A 이런 데서 이 사건으로 또 새로운 뭔가 종북머리 이런 네. 식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명확히 보이고 네. 종북몰이 때마다 또 동원됐던 단체들 똑같이 좀 동원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KBS가 굉장히 바쁘게 네. 나서서 TV조선보다 더 자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변에 대한 색깔몰이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되게 합법적으로 법적 절차를 잘 그 밟아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입장과 추후 계획도 좀 발표된 게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가 거의 이제 민변을 종북몰이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런 패턴을 또 반복하는데 어제 그 재판정에도 보수단체 분들이 좀 여럿이 왔어요. 와서 막 소란도 피우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종편이나 이제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민변에 대한 색깔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수단체 중에 한 단체가 민변을 또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족들의 위임을 어떻게 받냐 지금 어떤 통로로 받았냐 그래서 내통했다 그래서 국가안보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출된 그 보강이라고 하는 그거를 맞춰서 다시 제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보강을 하라는 또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네, 원서를 보내라, 내라, 원본, 제출해라, 예, 원본 원본을 제출하는 보내라. 거하고. 근데 그거는 뭐 다 변호사분들은 뭐 DH를 통해 가지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직접 서명하는 영상,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또 보강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웃긴 게 7월 6일까지인가가 이제 보강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죠. 어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그런 의도를 비춰놓고 7월 6일까지 또 이제 보강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기만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유엔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하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또 추후 재판 새로운 재판부가 형성되면 또 거기에 맞서 뭐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국정원에서 워낙에는 이제 이렇게 자유 의사가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뭐 외식도 하고 있고 놀이동산도 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적응 훈련을 하는 거면 하나원으로 다른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네. 하나원은 이제 통일부 산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앞으로도 이 12명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보호센터에서 계속 보호하겠다. 네. 네, 뭐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국정원장 명령으로 예, 이렇게 좀 통보가 됐더라고요. 특이한 이게 경우죠. 두 가지 경우라는 거요. 기본 이제 그 탈북자들이 다 거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첩 혹은 위장 탈북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있으면 위장 탈북 의사가 있고 그렇게 보이고 간접으로 보이면 그냥 기소를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보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원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길어봐야 1, 2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자신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자유의사로 탈북을 한 거다. 그럼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최장 6개월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자기들이 계속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원으로 안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뭐 종편이라든지 일부 언론 그리고 그 국정원 측의 주장도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모두 다를 세워놓고 그 재판을 하는 게 굉장히 뭐 잔인한 일이며 또한 이제 북에 있는 가족들이나 네.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에 북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신변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네. 공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민변은 도대체 인권 의식이 있냐 없냐 이런 네. 얘기를 막 또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까 이제 민변 측 참고인으로 김현희 씨가 왔잖아요. 네. 김현희 씨가 자기가 이제 겪었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북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그렇게 강조하는 국정원이 왜 들어오자마자 이제 공개를 했냐 이제 사진까지.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 간단하게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사진들이 얼굴들이 다 나오고 그 가족들이 누군지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국정원이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를 오히려 역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현희 씨의 경우에는 보통 입국을 할 때, 그죠? 제3국 거쳐서 이제 입국을 할 때 웬만하면 그 다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리고 머리도 검은 머리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모양이 뭐 머리에 색깔도 놓고 있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머리를 다 이렇게 염색을 해서 검은색으로 해서 약간 후줄근하게 하게 보이게 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화려한 모양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를 보고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인권 문제를 더 이상 그날 4월 7일에 입국할 때부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국정원은. 네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죠. 새누리당이랑 네. 정부에서 13명 모두를 세워놓고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입국 기자회견이죠. 네,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 준비하다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가 아니라 모르고 왔더라. 그래서 급히 취소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간 적도 있는데 13명을 세워놓고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던 나라에서 네. 그 13명의 법정 이것을 비공개 법정에. 비공개 법정에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여튼 본인들의 말을 지금 본인들이 계속 뒤집고 네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자유의사 여기 한국에 온 줄 알고 온 거고 몇 명은 몰랐다. 사실 과반 이상이 몰랐다. 이런 구체적 명수까지 네. 지금 이렇게 풍문으로는 다 들리고 있거든요. 네. 뭐그 지배인은 원래 지금 네네. 애초에 아예 13명 중에서 제외돼 언급도 있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두 명 정도가 네. 여기 이제 탈북의 의사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뭐 속아서 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왔던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이 네네. 이 주변에서.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는 뭐 이것도 하나의 할 수 없죠. 설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석방하라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의혹이 있고 이례적인 입국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이 강제로 구금돼 있는지 자유의사에 의해서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확인을 시켜 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 의혹도 없어지고 분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이거를 북이 납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종편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매우 공교로운 시간과 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탈북 경로와 다른 경로로 예. 발표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언론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일간에서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이 이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것이 북의 납치 주장에 앞서서 우리 네. 한국에서 이미 여론 내에 있었고 국정원이 그만큼 또 신망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혹이 팽배한 만큼 이걸 좀 밝혀보자라는 거고요. 이런 계기에 오히려 이제 신망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시 그렇죠. 그동안 상실했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게 어쨌든 총선 전에 이게 좀 떠들썩하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기자회견도 이렇게 추진하고 이랬던 쪽에서는. 근데 그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되게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는 물론 이제 국제 무대까지도 이거 갖고선 지금 남북의 공방이 펼쳐졌다고 하죠. 예. 3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금 개최 중인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라는 그런 이제 그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 이제 남북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설전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북측에서는 뭐 당연하게 납치니까 빨리 석방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최고 대표 사무소 여기서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남쪽에 있는 인권 대표 대사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했고 인도적 의구로 저희가 잘 수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뭐 북의 인권 상황, 뭐 북의 해외 이제 출장 나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처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국제 사회에 나가서도 남북이 이 문제 갖고 인권 문제를 갖고 지금 언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일소하는 것은 사실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예, 그 의사에 맞게 좀 그 이후에 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또 함께할 만한 일정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24일 오후 6시에는 용산 미군기지 올바른 반환을 위한 원래 캠페인 진행됩니다. 캠페인 이후 집회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25일에 일정이 많습니다. 25일 3시 시청광장에서는 전국 노동자 대회, 그리고 대학로에서는 전국 농민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라는 제목 아래 범국민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도 진행됩니다. 24, 25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일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